이제 최근 뉴스를 보면 면세점에 다시 유커들, 중국 관광객들이 막 몰려오고 있다, 막 이래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아마 4월에 한국을 방문하나 보다. 현재까지는 아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4월에서 5월 사이일 겁니다. 뭐 다시 한한령이 뭐 해제가 되면서 다시 중국과의 그 어떤 무역을 통해서 큰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우선 중국 사람들한테 얘기 거해 보면 우리 언제 한한령 내렸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적으로 한 적 없어. 이렇게 이제 그걸 하는데 분명한 건 한한령이나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오기 이전에 이미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제를 하면서 오는 것들에 대한 선물로 이렇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어져서 이제 좀 이렇게 괜찮아지고 이러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한한령이 풀리면 과거에 우리가 뭐 한한령이 있기 전, 그러니까 사드가 있기 전, 뭐 2013년, 14년, 15년 뭐 이런 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장품 이거에 일단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제품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물론 이제 아모레퍼시픽처럼 고급의 제품도 있고 이렇지만 그 당시에 많은 것들이 보면 건너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중국이 쭉 이렇게 그 발전해 가면서 처음에는 본인 자기 나라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 수입해다가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가 따져보면 중국의 인구가 15억 명이다라고 하면 여자 인구가 7억 5천만 명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7억 5천만 명이 쓰는 화장품을 자기네 나라 기업 없이 남의 거를 계속 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 기업의 화장품 기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주 최고급의 제품 같은 경우는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로레알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시세이도 화장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차지해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옛날에 이 앞에 거에서 전부 다 따라가고 이랬던 기업들은 이제 그 단계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 있는 기업들은 그냥 그거하고 이제 많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런 형태로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이 해제되고 하는 것들은 틀림없이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기 전후에 틀림없이 이런 것들은 해결될 거라고 보이는데 옛날의 영화로서 돌아가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옛날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 핸드폰 회사 2000년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나라 핸드폰 회사 몇 개냐?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았나요? 그럼요. 그 100개가 넘는 회사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은 뭐냐? 중국에서 오더 하나만 따오면 공장, 이 회사 하나씩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정도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그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핸드폰이 상품화되면서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국의 오다를 받아서 뭐 하고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차 다 망해버리죠. 그러면서 나중에 가면 뭐 3개 남고 4개 남고 뭐 이러다가 결국엔 그것도 또 망하고 그래서 지금 2개 남고 뭐 이런 형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산업이든지 거의 비슷한 경로를 간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이 풀리기 때문에 옛날에 이놈도 되고 저놈도 되고 그랬으니 이 화장품에서 저 화장품에서 다 된다. 이렇게 달라들었다가는 정말로 오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국에서는 정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그게 터지면서 막 급성장하면서 뭐 코스닥 상장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신화처럼 돼가지고 너도 나도 막 화장품을 제조하고 중국 시장. 그렇죠. 그래서 다 뛰어들어가지고. 근데 뭐 사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지면서.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같은 데 이렇게 뭐 영양크림 뭐 이런 걸 쳐보면은 10,000개가 넘게 뜨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이게 경쟁이.
그 마스크팩 이런 거 얼마나 뭐 그래서 경쟁이 심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은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조건이 같아진다라고 해서 옛날에 그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르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은 그거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처럼 그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컨텐츠의 내용이 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옛날에도 안 됐고 뭐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르겠지만 이렇게 공산품의 형태로서 뭘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만 됩니다. 네. 사드 이후에 이미 시간이 5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앞전에 사드 때문에 우리가 못 들어가서 그렇지 그 앞전에 들어갔을 때는 잘 됐었잖아. 이 생각 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갔다가는 이제 정말 그러면 이제 큰일 아무튼 뭐 한번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건 이제 중국은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 정말 이게 애증 관계일 것 같은데요. 어쨌건 여기에서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 중국을 활용 혹은 뭐 공략을 해야 될까요? 이제는 뭐 옛날처럼 뭐 그 양으로 승부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죠. 이제서부터는 상당히 이제 질적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이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실어나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급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다른 그 상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이 1인당 GDP가 이제 10,000불을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0불을 넘었다라고 하는 건 만만한 게 아닌 거거든요. 옛날처럼 그냥 뭐 대충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가지고 그냥 그 가격 뭐 이렇게 좀 낮춰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모이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는 고급의 컨텐츠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것만이 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평균 10,000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중국 14억, 15억 인구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그러고 나머지는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정말 100불, 200불 이렇게 어려운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기 때문에 인구수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 물론 그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주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 저기 그 우르무치에 있는 뭐 이런 거를 그 주 타켓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 쪽에 있는 소득이 높고 이런 쪽을 그 타켓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보면 수준도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폭도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만만히 보고 갈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산품 가지고 중국에서 돈 벌기는 이미 끝난 시장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돈을 통해서, 금융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아까 우리 말씀 나누신 것처럼 금융이 우리가 좀 그렇죠.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중국에서 이렇게 스타트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중국 주식 조금 사고 팔고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 하면 뭐 어느 정도는 될 텐데 그냥 진짜 금융기관을 어떻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이러는 건 쉽지가 않은 게요. 우선 규모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에서 하는 증권회사의 리서치 센터장을 할 때 그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제휴하고 있는 증권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 북경의 사무소장이 연락이 왔어요. 앞으로 긴밀한 관계를 계속 가지려면 유상증자 하는데 참여하고 해서 그 사람 말의 표현에 따르면 피를 섞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봤더니 뭐 타당성 있는 얘기야. 그래서 그래 오케이 알았어. 우리가 50억 증자하는데 참가할게.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는 50억은요 여기에서는 표시도 안 납니다. 지금 증자하려고 하는 액수가 7천억인데 거기에 50억 집어넣어가지고 그게 뭐 장난하자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 정도 한 1,000억 넘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1,000억 우리 자본금이 얼만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스타트업들이 스타트업 대표들이 한국 스타트업 대표들하고 이야기 나눈 거를 한국 그 스타트업 대표가 이야기해 주는 걸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는 뭐 이래서 초도 물량을 만들면 뭐 2,000개, 3,000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는 초도 물량하면 기본이 뭐 20만 개, 30만 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 정도는 만들어야지. 초도 그렇죠. 단위가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냥 해도 안 팔려도 그거는 팔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환경을 기준으로 자꾸 판단하고 그 기준을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오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판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투자 혹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쪽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해도를 완전히 높여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는데, 우리 금융기관들도 그동안 계속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갖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뭐 금리도 이렇게 높은데 뭐 이러면서 들어갔다가 금리가 높으면 뭐합니까? 뭐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고 뭐 이런 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사전에 많이 서칭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그 부족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네요. 이렇게 점검해 보면. 예,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바탕으로 뭔가 일들을 저질러 놓고 상대 시장을 탓하는. 좀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비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투자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당연하거든요. 그 옛날에 그 많은 금융자산과 세계 그걸 갖고 있었던 동경도 그게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게 쉽겠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잘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의 수배가 됩니다.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이 중국 뛰어들어가 가지고 금융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센터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게 이렇게 많이 갔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